자,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D 도시 인근에 A, B, C 세 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 또 거리 마찰 개수가 2니까 또 뭐를 적용하죠? 중력 모형을 적용하고 또 조건이 있어요. D 도시 인구 60만 명의 40%가 위 쇼핑센터의 이용객이고 A, B, C 중 한 곳에서만 쇼핑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럼 A 쇼핑센터. 자, A 쇼핑센터에서의 또 뭐를 구한다? 제일 먼저 시장 점유율. 자, A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을 구하는데 분모는 전체죠. 분모는 전체. 자, 전체인데 A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4,000에 거리는 우리가 10km 거리 제곱. 구하고자 하는 게 A니까 4,000 10의 제곱이죠. 자, B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만인데 거리는 5km 거리 제곱. C 쇼핑센터의 매장 면적은 2만인데 거리는 10km. 자, 여기 전체죠. 전체. 그럼 얼마죠? 우선은 위에는 40. 자, 25니까 여기는 400. 또 100으로 나눠주니까 200이죠. 자, 200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자, 600 40에 40 곱하기 100을 해주죠. 그러면 6.25%. 시장 점유율이 6.25%가 나와요. 자, 그러면 A 쇼핑센터의 이용객 수는 얼마냐? 자, 이용객 수는 D 도시 인구 60만 명에 몇 프로만 이용하냐면 40%. 40%인 24만 명이 이용하죠. 24만 명에 우리가 몇 프로? 6.25%를 이용을 하는데 얼마냐면 15,000명이 구하고자 하는 답이. 자, 그럼 B 쇼핑센터는 얼마냐? 자, B 쇼핑센터의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분모는 똑같죠. 전체니까. 분모는 전체니까 640은 똑같아요. 근데 분자는 가운데 게 들어와야죠. B니까 얼마? 400 곱하기 100이죠. 이것은 6.25에 공 하나 더 붙었으니까 62.5%. 시장 점유율 62.5%고요. 이용객 수는 15,000명 공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15만 명. 그러면은 24만 명에서 요 16만 5천 원을 빼면 나머지는 C. C는 7만 5천 명. 1번 정답. A를 잘 구하면은 이제 계산이 쉬워집니다. 자, 25번.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매 점포 개설을 할 때는 항상 넓게 갑니다.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이 시장을 먼저 선택을 하고 이 시장을 몇 개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을 분석을 하고 이 구역 분석에서 어느 점이냐 부지를 평가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1번 정답. 시장 선택이 먼저, 그 다음에 구역, 우리 시장 선택, 구역 분석, 우리가 부지 평가 순서가 틀렸습니다. 2번 통계적 분석 방법은 기존의 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이 어디까지인가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상권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 조사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료를 수집해서 2차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통계적 분석 방법 등이 있습니다. 자, 수정, 허프 모형에서 고객의 구매 확률. 자, 고객이 상업지 점포를 방문해서 구매할 확률은 상업지의 매장 면적, 그리고 어떻게 돼? 소비자 거주지에서 상업지와의 뭐다? 거리, 도달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체크리스트법은 매출액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 이 다양한 요인이 독립변수죠. 독립변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적인 경험에 의존해서 시장 내의 대안 부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체크리스트 우리 보면은 이제 V표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그래서 뭐 점수로 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체크리스트 보면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26번.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 자, 베버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작년에 출제를 개념을 물었죠. 베버의 뭐죠? 최소 비용이론. 작년에 시험에 이 개념을 물었어요.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우린 최적의 공업 입지점이라고 본다. 그걸 작년에 출제했어요. 말 그대로. 자, 베버는 이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수송비, 인건비가 노동비죠. 이 집적에 따르는 이 세 가지로 보는데 베버는 그 중에서도 뭐를 가장 중시 여긴다? 네,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 원료와 제품이 수송되는 거리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3번 보시면요. 기업의 입지요인으로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도 수송비를 가장 중시 여긴다. 자, 1번 생산자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한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것은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라는 걸 말합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자. 두 번째 개념이죠. 최소의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을 최적 입지점이라고 본다. 맞는 질문이고.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4번이 정답인데 수송비는 최소가 돼. 수송비는 뭐다? 최소. 최소 수송비 지점인데 만약에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는 뭐를 또 고려해야 된다? 또 인건비 또는 노동비가 또 최소가 되는 지점과 또 비교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익은 집적 이익이 있겠죠. 집적 이익은 이익이니까 최소가 아니라 여기는 최대 이익은. 예. 집적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다? 결론적으로는 최소의 생산비 지점, 최소의 생산비 지점이 뭐가 돼야 돼? 최적 입지점이라고 본다. 집적 이익은 최대. 4번 정답. 5번 등은 같을 등자, 비용이 같은 선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에는 수송비가 바뀌거든요. 이에 따르는 입지를 바꾸니까 이에 따르는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똑같은 동일한 지점으로 연결한 곡선을 등 비용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비용이 같은 선들을 연결한 점이다. 5번은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7번 문제로 갑니다. 자, 27번은 뭐죠? 입지 개수 뭐다? L, Q. 자,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에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분모는 뭐죠? 전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지역. 자, 지역이죠. 자, 분자는 이렇게 지역이 나와요. 자, Z지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서 Z지역 X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그래서 표가 주어질 때는 항상 전국 표에서 요걸 보면 숫자가 나와요. 전국 X산업 Z지역 전체 Z지역 X산업 표에서 요 숫자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자, 1번 거기 보시면은, 자, 우선은 우리가 제조업이 나오죠. 우선은 하나가 나오는데 제조업이 나오고, 또 하나가 금융업이 나오고, 또 하나가 숙박업이 나와요. 세 가지인데 도시는 몇 개? 우리는 세 개. A 지역에 LQ 얼마냐? LQ 뭐 이런 식으로. 네? LQ. 그럼 또 B 지역에 또 LQ가 또 얼마냐? 이런 식으로. 또 C 지역에 LQ가 얼마냐? 자, 몇 개 구해야 돼? 3, 3, 9, 9개 구해야 돼. 야,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 볼 때는 빨리 풀어봐야 돼. 다 구하지 않아. 딱 답이 떨어지게끔 나와요. 1번 보면은 B지역의 제조업, 요것만 따지네요. 빨리 가야겠죠. B지역 제조업이니까 전국 전체. 자, 전국 맨 오른쪽. 그 합계가 전체예요. 전국 전체 만나는 점이 1655야. 그 중에서 전국 뭐다? 제조업. 전국 제조업이 얼마? 515. 그럼 요게 전부 어디 들어오는 거야? 분모에 다 들어오는 거지. 분모에. 분모 뭐 하나만 구해보면 되는 거고. 요거 515를 1655로 전자계산기 빨리 누르고. 그럼 얼마 나오지? 그럼 B지역은 얼마? B지역입니다. 전체, 세 번째 칸, 전체 540에 제조업 얼마? 170. 요거 이제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우선 B지역 제조업 구했어요. A지역 숙박업. 자, A지역의 숙박업은 전국 1655에 숙박업 얼마? 570이 나와요. 분모. 그러면은 A지역입니다. 두 번째 칸, 전체 530에 숙박업 180.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요 값 비교하면 되죠. 두 개 딱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2번에 A지역 숙박업 구해놨죠, 여기서? A지역 구해놨으니까 C지역의 금융은 여기네. C지역의 금융업 얼마? 1655에 금융 570.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여기서 구해놨네. 1665에 570은 여기서 구해놨잖아요. 요거 같네.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건 분모는 구해놨고, 이제 분자만 봐야지. 금융 C지역이니까 585에 금융 190.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 두 개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문제는 A지역의 숙박업은 금융업의 입지 개수보다 이게 높다. 2번. 계산해보세요. 정답. 그럼 이제 3, 4, 5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요걸 끝이지 뭐. 계산 3개만 해보면 되는 거죠. 2번 정답입니다. 한번 계산 전자계산기 갖고 한번 해보십시오. 9개 다 해보셔도 되고요.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입지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경제 부문에 직접 한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집적화에 따른 이익이 시공간적으로 누적적으로 인과 과정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까지 그 집적 이익이 파급이 돼. 이익이 파급돼서 낙후된 지역도 발전한다는 이 이론을 집적 경제라고 합니다. 최소 마찰 비용이 아니라 뭐다? 집적
집적 경제. 최소 마찰 비용은요, 공간의 마찰이 적은 방향, 매력이 높은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번 틀린 질문, 집적 경제에 대한 설명. 2번,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원래 좀 중요한 용어인데,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밑줄은 가장 높은 밑줄,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거다. 자, 여러분이 알론소,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 여러분 작년 시험에 입찰지대의 개념을 출제했죠. 작년에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입찰지대 우선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심에서 거리가 점점 이렇게 교외로 멀어져요. 자, 도심에서 우리가 A 산업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 요거는 뭐다? B 산업. 요거는 C 산업이면 각 산업에 뭐를 한다? 입찰, 경쟁을 벌이면 여기까지는 A 산업의 토지는 배분되고, 여기는 B 산업에 배분되고, 여기는 C 산업에 배분되는데,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의 결과 나타나는 입찰 지대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내 산업을 이렇게 연결한 곡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인데, 입찰 지대 곡선은 그림에서처럼 우하향,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고,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올해 입찰지대 곡선 개념 출제는 예상이 되는 용어입니다. 좀 주의해 두시고. 자, 3번. 해리스 울만에 있어서의 다 핵심 이론은 서로 유사한 활동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집적하려는 특성. 집적이 또 포인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1900 얼마에 나온다? 45년에 나온 이론이죠. 자, 1945년에 나온 해리스와 울만에 있어서의 다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개의 핵심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죠. 도심의 기능이 전문화에 따라 여러의 핵심으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핵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보면은 우리가 유사한 활동, 자, 유사한 도시 활동은 뭐함에 따라서 집적함에 따라서 뭐를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집적 지향성을 추구한다. 집적 지향성. 이게 지금 1번 설명, 3번 설명. 4번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자, 버제스는 최초입니다. 또 1925년에 나타난 최초 이론인데, 버제스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 사회학자죠. 그래서 버제스는 튀넨의 이론을 응용해서 도시 토지 내부 구조에 적용한 동심원 이론을 주장합니다. 최초인데, 거기 보시면은 우린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자, 도시의 공간 구조를 무슨 입장에서? 도시 생태학적,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통해서 생태학적인 용어 뭐죠? 어떤 지역에 개입을 하는 침입, 그 지역의 원주민과 경쟁,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천이, 친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는 학자가 누구냐면은 버제스.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도시 공간의 성장 및 분화가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뭐 한다? 확대하죠. 1939년에 나타나고 동심원을 변형한 모형으로서 나타나는 게 호이트의 뭐다? 선형 이론. 그래서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뭐를 따라서 교통의 축, 교통망을 따라서 분화가 된다. 항상 교통망이 떠요. 교통의 축, 교통망. 그러면 또 무슨 모양? 선형, 부채꼴 모양이 나오죠. 선형은 부채꼴 모양. 이렇게 키워드죠. 자, 그래서 5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지대 이론 및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리카도가 나오죠. 리카도는 우리가 고전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누구다? 데이비드 리카도죠. 리카도의 차의 지대에서. 자, 리카도는 지대의 발생 원인, 리카도는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영국에서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업용 토지에 있어서 이 비옥한 토지가 뭐가 됐다? 한정되어 있다. 비옥한 토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뭐를? 희소성이죠. 한정되어 있다. 희소성. 그리고 또 수학, 그러면 한정된 토지에 인간의 노동력을 계속 투입을 하다 보면은 일정한 단계를 지나서부터는 오히려 총생산량의 증가분이 줄어든다는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로 하는 두 가지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1번 맞고 2번 알프레드 마샬은 뭐다? 신고전학파. 자, 여러분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에서 우리는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기 전에 신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 알프레드 마샬입니다. 그래서 마샬은요, 이 고전학파의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무슨 개념이 나오냐? 준지대. 고전학파의 준지대의 개념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준지대의 개념, 지대에 준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에 성립한다? 단기적으로 성립하는 게 단기.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일시적 밑줄, 영구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 예를 들면 기계, 기구, 이 기계, 기구 등에 귀속되는 소득을 뭐라고 한다? 준지대라고 합니다. 1번, 2번 맞는 질문. 3번, 알론소는 각 토지 이용은 최고의 동그라미,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 배분된다고 합니다. 자, 호이트는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 이 얘기죠. 호이트는 여기 도시의 핵심, 중심 업무 지구인데 이게 도시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축을 따라서 도심에서 이렇게 뭐다? 방사되는데 이 모양이 꼭 이렇게 무슨 모양을 띠고 있다? 부채꼴 모양인데 이 도심, 고용기회가 많은 이 도심과의 어떻게 돼? 접근성, 편리성이 좋은 이 부채꼴 모양의 이 선형 지역에 뭐가 형성된다? 고급 주택 지역이 형성돼. 자, 저급 주택이 아니라 뭐다? 고급 주택 지역. 4번 정답. 자, 5번 해리스와 울만은 도시 내부의 토지용이 단일 한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도시 활동은 또 뭐에 따라? 집적에 따른 이때는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입지하기는 어렵다. 입지적인 비양립성으로 인해서 상호 분리가 돼요. 이때는 직접 모이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경우. 자, 30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니카도는 위치의 차이, 위치가 아니죠. 뭐자? 비옥도의 차이. 니카도는 위치를 경시했습니다.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위치 무시했습니다. 이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이 단위 면적당 농업용 토지의 수확량의 차이가 나타나죠. 수확량의 차이인 생산성의 차이가 결국은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니카도는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설명 못해요. 왜냐? 니카도는 뭐를 경시했기 때문에 토지의 위치 문제를 경시했다. 그래서 작년에 토지는 비옥도는 뭐다? 니카도는 위치를 무시했고 비옥도를 강조했죠. 그걸 반대로 설명했어요. 작년 시험에. 재작년은 요거 출제했고 28회는. 그래서 하여튼 키워드를 잘 보시면서 자, 이 위치가 아니라 뭐다? 비옥도의 차이. 1번 정답. 자,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절대 지대설이죠. 그래서 칼 막스의 절대 지대설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토지가 사유화되었기 때문에 지대를 발생시킨 원인을 뭘로 본다? 바로 토지 소유 그 자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한 개지 범위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돼. 그래서 한 개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마르크스. 3번 알론소의 입찰지대에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생산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잉여다. 잉여에 해당하여 지대는. 그래서 토지 이용자에게는 토지 이용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최고의 동그라미. 최소가 아닙니다. 최고 이용자에게는. 튀내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로 지대의 차이를 설명하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했죠. 자, 튀내는 입지 교차 지대설. 예? 또는 튀내는 뭐다?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네네 이론을 또 위치 지대설이라고도 합니다. 자, 중심지인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하락을 하겠죠. 자, 이 점이 바로 지대가 제로다.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를 우리는 한계지라고 하는데, 이 튀내는 이 한계지를 넘어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용을 안 해요. 요까지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인 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전략되는 수송비가 뭘로 지불된다? 지대로 지불된다고 주장하죠. 수송비의 전략분이 지대인데,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가 바로 튀넨이다. 그래서 이 얘기죠. A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가 전략된데, 그 전략되는 수송비를 지대로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B에서 생산해서 시장에 운송하면은 한 게이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른 수송비가 많이 전략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A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시장에서 뭐를 가져와요? 이렇게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 수송비, 농업용 토지의 두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결국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냐면은 튀네입니다. 튀네. 자, 5번은 튀네는 또 어떻게 된다?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켰죠. 자,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켜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한 게 바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 헤이그는 도시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기 때문에 지대는 높아진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이 교통비 절약분을 지대화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헤이그예요. 교통비 절약분. 이때 마찰 비용으로서 뭐를 설명한다? 헤이그는 지대와 뭐의 합? 교통비의 합이 바로 마찰 비용으로. 그래서 마찰 비용으로서 지대와 교통비를 지불합니다. 자, 5번 맞는지만 31번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전학파는 농산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고 토지를 자본과 구별했죠. 자, 토지 우리가 자본 노동인데 이 토지를 자본과 뭔다? 구별한다.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리고 우리는 자본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생산된 기계와 같은 재화, 구별해요. 그래서 구별을 하게 되겠고 또 뭐가 있다? 요 토지 노동 자본을 투입을 해서 우리는 생산한 총생산물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를 뭐한다? 지불하고 남은 잉여를 우리 뭘로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한다. 요 잉여를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로 지불한다. 이 잉여가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진데 문제는 이 지대는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떻게 돼요? 노력에 힘이 없다. 불로 인간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얻는 소득이다. 자연물이기 때문에 토지는 그래서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불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고전학파에서는 농산물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이 농산물 가격인데 이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지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고전학파. 자, 2번 신고전학파는 토지, 자본을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뭘로 본다? 생산 요소로 봐요.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는 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신고전학파의 견해. 그래서 지대 상승이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질문. 3번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비옥도의 차이를 중시했는데 뭐는? 위치는 중시하지 않았죠. 위치는 경시, 무시했습니다. 자, 4번 튀네는 비옥도의 차이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위치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수송비 차이 때문에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 견해가 누구? 튀네. 자,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니카도는 뭐죠?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라고 하고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뭐라고 한다? 최열등지. 최열등지를 우리는 한계지라고 해요. 한계지. 자, 한계지는 우리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이 경작 재배되고 있는
우리가 농업용 토지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가장 낮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서로 뭐 한다고 본다?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열등지인데 리카도는 지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에서 이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생산비를 뺀 것을 지대라고 보고, 지대는 뭘로 본다? 우리는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제로. 그래서 한 계지에서는 지대가 제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5번 정답. 그래서 이 한 계지를 기준해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토지인 우둥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리카도인데, 요거죠. 차액. 자, 차액지대는 있거든. 요걸 생산성이 가장 낮은 요걸 기준해서 요 차액만큼 뭐를 지불한다? 지대. 요 두 토지의 생산성의 차액만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뭐가 붙은 거야? 차액지대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정책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근거는 매년 출제하고 있죠.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 효과 방지 또는 공공재 공급 등이 있습니다. 1번 맞고, 2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정보, 공급이 어렵다,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시장에 실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자, 공공재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재화를 공공재다. 그럼 두 가지 특성이 바로 뭐죠? 우리는 공공재인,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는 소비에 이용하는 사람 간의 경합이 일어나잖아. 누구든지 이용하도 똑같은 시간 단축이라는 편익을 얻어요. 소비에 뭐다? 비경합성이 붙어요. 소비에 뭐다? 비경합성. 비경합성이 붙는,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재화를 뭐 한다? 공동 소비한다는 의미예요. 또 소비에 있어 국방 치안처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이용을 한다고 다른 사람 이용을 막을 수 있느냐? 없죠.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배제시킬 수도 없어요. 소비의 뭐다? 비배제성.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이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무임승차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무임승차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공공재다. 공공재. (5번) 정답. 경합성 배제성이 아니다는 거죠. 비경합성, 뭐다? 비배제성. 자, 33번.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뒤에 그에 대한 지급된 보상을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형사, 쉼표 뒤에가 틀렸어요. 여러분, 외부 효과는요, 다른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득을 줬어요. 이득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했어. 또 손해를 입혔는데 그 손해에 대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게 외부 효과야. 지급된 보상 하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1번 정답. 개념이 틀렸습니다. 자, 외부 효과는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뭐라고 하죠? 외부 경제라고 하고, 부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자, 지역 이기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정의 외부 효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공공 편익시설이 들어오면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한다? Please in my 프로냐드 PMP 형상을 발생시켜요. 근데 부외부 효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위험시설, 공해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 들어와서는 안 된다. In my backyard, 님비 형상이 발생되면 부외부 효과. 2번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3번 부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 자, 여러분 부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인데, 자, 우선은 외부 효과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 생산 과정의 부외부 효과는 뭐 화학 공장이 들어서든지 또는 뭐죠? 석탄 공장이 들어선다든지 얘기죠. 공장은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과 비교하면 어디가 사회적 비용이 더 높죠. 왜냐? 바로 뭐가 붙기 때문에 외부 비용이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사적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외부 비용이 더 첨가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이 부외부 효과를 요거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니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고, 또는 세금을 부과한다. 공해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또 뭐 토지 이용 규제, 지역 지구적 같은 토지 이용 규제를 한다든지. 뭐. 자, 4번 정의 외부 효과를 요거는 장려하기 위해서는 뭐다?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을 해. 소비자나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섯 번째,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는 당해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는 부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외부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이게 보통 2, 3년 한번 나오는데 최근에 출제 안 했거든요. 나올 타임 됐어요. 올해 외부 효과 좀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또 매년 요즘 출제가 되는 게 있죠. 뭐겠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느냐, 아니면 또 뭐죠? 시장기구의 골격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달성하느냐, 간접, 직접. 요걸 구분하는 거 계속 출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방법, 요거 매년 출제하고 있어요. 지금 2년 연속 출제된 게 직접 개입에 뭐가 계속 2년 나왔어요? 토지 비축제도가 2년 연속 출제하고 있죠.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제도, 뭐 공영 개발 또는 토지 수용, 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임대료 규제, 공공주택 공급, 또는 우리가 공공임대보유제, 이런 것은 전부 직접 개입. 그러면 간접 개입 방법이 아닌 거 34번이 2번이 정답이죠. 간접 개입에는 뭐다? 세금 부과, 국세, 지방세와 같은 세금 부과, 또 임대료에 대해서 뭐를 지급? 보조금 지급, 또 개발 부담금, 농지 보존 부담금,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다 뭐다? 간접. 여러분 주의를 건요. 부담금은 직접 개입으로 시험에 많이 내요. 부담금은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 토지 거래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제공해주는 행정상 지원도 있고, 또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정부는 뭐를 통해서? LTV, DTI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역에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요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 조치가 나옵니다. 2번 토지 선매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 토지 선매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 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의 당사자가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매매 가격 등을 거래 계약 후 잔금일 밑줄, 잔금일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가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단독으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번 정답. 4번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토지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죠. 토지의 활용 가능성, 또는 토지의 지반, 지형 이런 걸 보는 거죠. 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여러분 배우는 게 있죠. 토지거래 허가제. 중개사법에서 시험 나올 거 아니에요. 자, 36번. 작년에도 출제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가, 시행 중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래가 신고제는 시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실시하고 있고, 또 주택법에서 우리는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중에 있어요. 5번이 정답인데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한 택지 소유 상한제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작년 시험에 뭐 나온지 아세요? 현재 시행 중이 아닌 정책 두 가지를 물었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지 초과 이득세제가 작년에 정답이었습니다. 시행 중이 아닙니다. 토지 초과 이득세도 97년 위헌 판결로 폐지. 여러분 작년에 시험 문제에 여러분이 이 정책 지금 앞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이유 방법에 대해서 작년 시험에 여기서 3문제 출제했어요. 보통 2문제 나오는데 3문제 출제했는데 3문제가 다 쉬웠습니다. 답 5초 만에 나와요.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돼요. 개입, 정부의 정책 개입 이유 방법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이제 배우게 될 임대주택 정책도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도 틀려서는 아니 되는 부분. 자,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